그럼 계속 이어서 2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이라 나왔죠. 자, 가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일본 규슈에 있는 조선인 도공 2, 3평의 기념비입니다. 가 때 일본에 끌려간 그는 백자를 만들어 일본 도자기 기술 발전에 기여했다고 나왔습니다. 자, 일본 도자기 기술의 발전에 기여했다. 자, 요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자, 가전쟁은요, 바로 1592년에 있었던요, 바로 임진왜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진왜란. 근데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도공들이 일본에 엄청나게 잡혀갑니다. 바로 그러면서 일본 도자기 기술 발전에 기여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임진왜란을요, 뭐라고 하냐면 도자기 전쟁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도자기 전쟁이다. 자, 이 도자기 전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계신다면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충분히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4개는 임진왜란에 대한 내용이고요. 하나가 분명히 아닌 게 되겠죠. 자, 그러면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김종서가 육진을 개척하였다. 자, 사군 육진 개척하면 어느 왕 때입니까? 바로 조선 초기 세종 때 모습이죠. 세종 때 사군 육진을 개척하였다라고 합니다. 사군 육진. 바로 이제 사군은 최윤덕 장군이, 자, 육지는 김종서 장군이 개척을 했었죠. 그러면서 지금 남북한의 어떤 한반도의 어떤 그런 영토가 어느 정도 확정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세종 때 모습이니까요, 당연히 옳지 않은 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4개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 곽재우가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곽재우가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이거 임진왜란 때입니다. 우리가 홍의 장군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곽재우 같은 경우는요, 의병으로 활약하였다. 임진왜란 때 내용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3번. 권율이 행주산성에 크게 승리했다. 우리가 행주대첩이라고 하죠. 행주대첩. 자, 이것도 역시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4번. 이순신이 한산도 해전에서 대승을 거뒀다. 한산도 대첩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산도 대첩은요, 이순신의 활약으로 인해서 당시 남해의 제해권을 어느 정도 장악을 했었고요. 또한 이제 뭐 하객진 전술 같은 것들을 처음으로 도용했던 곳이 바로 이 한산도 대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5번. 신립이 탕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싸웠다. 신립 장군. 자, 충주 탕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싸웠지만 결국 패퇴하고 결국은 이제 한양까지 그대로 계속해서 왜군들이 올라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발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임진왜란 때 내용이 맞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번의 정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 가겠습니다. 밑줄 근 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자네 들었는가? 왕명에 따라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정리한 책을 처음으로 만든다고 하는군 이라고 나왔죠.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정리했다. 여기서 이미 게임은 끝입니다. 예, 이 문제는 정답이 바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 관리가 찾아와 좋은 씨앗 고르는 방법 등 이것저것을 물었다고 하는군 이라고 나왔죠.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정리한 책.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꼭 떠올리시면 됩니다.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 그렇죠? 조선 세종입니다. 참 세종대왕께서는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자, 세종대왕 대표적으로 농서 뭐가 있습니까? 농사직설이죠. 농사직설.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정리한 책이 바로 이 농사직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려 말에도요, 이 농서가 이게 원으로부터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게 이암이 가지고 들어왔었던 농상집요란 책이 있죠. 하지만 그 원나라에서 가져온 그 책은요, 원나라 농법에 따라서 이제 제작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 풍토에는 맞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세종 때, 조선 초기 세종 때 바로 이 농사직설을 통해서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죠? 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럼 1번 부터 해서 오답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양잡록이라고 하는 건요. 자, 첫 번째 1번 금양잡록. 요거는 성종 때, 조선 성종 때 제작을 했습니다. 그걸 편찬한 사람은 강희맹이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당시 이제 금양이란 곳, 경기도 금양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그곳에 이제 그게 지금 현재 시흥입니다. 경기도 시흥인데, 이곳에서 이제 그 농사 기술 등을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한 책이 바로 금양잡록이에요. 농사직설과 더불어서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농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강희맹이 만들었었고요. 2번은요, 농가집성. 이건 조선 후기 때예요. 조선 후기 때 누구냐면 신속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찬을 한 책입니다. 신속이라는 사람이 편찬한 책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농업 종합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합서적. 농업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내용들을 정리한
그렇죠. 이양법에 대한 정리 모습들, 뭐 수리시설에 대한 정리, 뭐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 농상집여 같은 경우는 언제요? 고려 말에 들어옵니다. 고려 말. 고려 말에 이제 이암이라고 하시는 분이 어디서부터요? from 원으로부터 가지고 들어왔던 바로 그 서적이 바로 농상집여가 되겠고요. 5번 같은 경우에도 조선 후기 때입니다. 조선 후기 숙종 때 이제 만들어졌는데 홍만선이라는 사람이 지은 거예요. 홍만선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으로서 뭐 농업뿐만 아니고요. 농업뿐만 아니고 뭐 일상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한 소백과사전식의 어떤 서적이다. 소백과사전. 백과사전의 어떤 농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주제로 옳은 것은, 자, 보시면요, 우리 뭐 주제, 일자, 지역, 코스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코스예요. 코스 보시면은 남한산성 남문, 뭐 남한산성 행궁, 뭐 수어장대, 그 다음에 서울 삼전도비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 이제 키워드들이 다 나와 있어요. 남한산성, 뭐 서울 삼전도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그림도 사진도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어떤 전쟁이냐? 주제 뭘까요? 바로 1636년에 있었던 바로 병자호란에 대한 내용이에요. 병자호란. 청이 1336년도에 조선의 군신관계를 요구하면서 이제 쳐들어왔었던 전쟁의 대표적인 게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자, 우리 병자호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 전에 뭐 정답은 나왔습니다만은, 그렇죠? 4번이 정답입니다만은 가볍게 이제 이 병자호란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전개 과정들 가볍게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27년도에 정묘호란이 발생합니다. 정묘호란. 그렇죠? 이때는 이제 후금이 청나라가 아직까지 청으로 국호를 변경하기 전 후금 시절에 이제 우리나라 쳐들어온 거죠. 이때는 이제 뭐라고 하냐? 이유가 뭐냐? 형제맹약. 너희와 형제맹약을 맺겠다. 자신이 형이고 우리가 이제 아우가 되는 거죠. 이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수락을 했습니다. 많은 1636년 후금이 이제 더 강성해지고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제 청으로 국호를 바꿉니다. 그 시기에 이제 우리를 또 조선을 또 치죠. 당시 이제 우리 조선은 친명배금이 돼서 명나라를 친하게 지내고 금나라를 배척한다는 친명배금 정책을 쓰던 이 시기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군신관계를 요구해요. 네. 군신관계를 요구하자 당시에 이제 조선 조정에서는 뭐라고 하냐, 이 군신관계 요구에 대해서 두 개의 세력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첫 번째 받아들이자라는 쪽과 화해하자. 화해를 그들의 화의를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주화론 쪽과 그다음에 주전론 싸우자라는 쪽으로 두 개의 어떤 세력으로 이제 나눠지게 돼서 갈등이 생기죠. 이때 이제 주전론이 더 많았기 때문에 주전론을 주장하는 쪽이 더 많았기 때문에 결국 싸우자는 쪽으로 갔고요. 결국은 어디에서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항전을 벌입니다. 남한산성에서 항전을 벌였습니다만은 40일 정도 지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청에게 결국은 굴복하게 되죠. 굴복하게 되면서 당시 우리나라 왕이었던 인조가 청나라 황제에게 결국은 아주 굴욕적인 어떤 그런 항복을 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제 오랑캐식 항복 방법이었던 삼복구읍지례라고 그래요. 자, 몇 번에 머리를 이제 3번 땅을 치고 9번 절하는 삼복구읍지례라고 그래갖고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는 사건이 이 병자호란 시기에 일어났었다. 그때 이제 인조의 두 아들이었던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이제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가게 되는 또 그런 모습까지 여러분들 체크를 해두시면요, 충분히 이 문제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다라는 거, 풀이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1번 부국강병을 추구한 갑신정변은 이거 근대적인 내용이죠. 근대 국민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급진 개화파 세력들이 중심이 돼서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2번 개화정책에 반발한 이모군란, 그때 99인들의 반란이죠. 이건 1882년도에 있었던 사건이 되겠고요. 자, 3번 민족의 독립운동을 외친 3.1운동, 이거는 일제강점기 때죠. 1919년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탐관오리 횡포에 항거한 고부농민봉기, 이 고부농민봉기가 결국은 바탕이 돼서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것도 1894년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3번의 정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갈게요. 다음 건의를 받아들여 추진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옳은 것은
자, 처음부터 이제 어느 정도 키워드가 나옵니다. 난전을 금하는 법은 국역을 지키는 유구전의 이익을 보장해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무례배들이 스스로 시전이라 칭하며 사람들의 이론폰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아, 난전을 금하는 법.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흔히 난전권이라고 표현하죠. 난전권. 난전을 금하는 권리. 이 난전을 금하는 권리는요. 누구에게 주어졌었냐면 조선 초기 때부터 해서 시전상인들에게 부여됐던 권리예요. 이 시전상인이란 건 뭐냐면요. 고려시대 때부터 존재하고 있었는데 조선시대에 와서 이들이 이제 점포를 내고 거기에 대한 점포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다가 지불하고 국가의 어떤 조달품들을 납품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들에게 이제 금난전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줬습니다. 한마디로 사사로이 이제 장사를 하는 이 난전들에 대해서 금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었는데 이 조선 후기 가면 우리가 흔히 조선 후기 때 하면은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그게 곧 뭡니까? 사상의 성장이죠. 개인 상인들의 성장에 힘입어서 이 난전들을 이제 더 이상 통제하기 힘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무례배들이 시전에 칭하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니까 시전 상인 중에서 누구만 제외하고, 자, 육의전만 제외하고요. 제외한 나머지 이 금난 정권, 시전 상인들의 바로 이 금난 정권을 어떻게 한다? 폐지하게 됩니다. 폐지. 여기서 이제 육의전이라고 한다면요. 이제 국가의 중요 물품들을 납품하는 6가지 상품을 파는 곳이 바로 이 육의전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비단, 명주, 모시, 종이, 어물 이런 것들을 파는 곳이 바로 이 육의전이에요. 이들을 제외한 모든 시전상인들의 난전을 금할 수 있는 이 금난정권을 폐지한다라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 정조 때 있었던 신해년에 있었던 통공, 숭호업을 상공업을 통하게 한다라고 하는 신의 통공 정책입니다. 신의 통공 정책. 요거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되는데 정답이 바로 보이죠? 몇 번입니까? 예, 정답은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당백전을 발행한 거는 언제입니까? 바로 흥선대원군 때잖아요. 흥선대원군 때. 그렇죠?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때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당백전을 발행했으나 당시 이제 오히려 이 당백전 발행으로 인해서 물가는 높아지고 그렇죠.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높아지는 인플레이션 현상을 오히려 초래해서 상당히 어떤 경제적인 혼란을 주었던 그 화폐가 바로 당백전입니다. 두 번째, 호패법을 실시했다. 호패법이라고 하는 건 지금의 주민증이에요. 주민증을 처음에 실시했던 거는 언제냐면 조선 초기 태종 때입니다. 태종. 그렇죠? 태종 이방원 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 자, 경국대전은 우리 조선 최초의 법전이죠. 자, 법전인데 이 경국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세조 때 처음으로 이제 경국대전을 이제 편찬을 시작해서 성종 때 와서 이제 경국대전이 반포가 되는 거죠. 5번, 삼정이정청을 실시했다. 삼정이정청을 설치한 건요. 이거 언제냐면 철종 때예요. 철종 때. 우리 철종 때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세도 정치 시기입니다. 세도 정치 시기인데 이 세도 정치 시기 때 특히 이제 밀란들, 그렇죠. 농민들의 반란이 많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바로 삼정의 문란이죠.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서 어떤 농민들의 봉기가 끊이지 않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운다라고 해서 안핵사를 파견하기도 합니다. 뭐 감독하라 해서 안핵사를 파견하기도 하고 뭐 삼정이정청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해서 삼정의 문란을 어느 정도 삼정의 문란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자 했습니다만은 미봉책에 불과했다.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철종 때 세도 정치 시기 때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 가겠습니다. 다음 사건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왔죠. 여러분들은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키워드를 찾아내셔야 되냐, 뭐, 죄인 황사영, 뭐, 이런 인물들, 그 다음 정약종, 이런 인물들이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문모가 우리나라에 온 뒤에 그를 스승으로 섬기고, 주문모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도 잘 모르실 거예요. 예. 중국인 신부예요. 중국인 신부인데, 이들이 우리나라에 온 뒤에 그를 스승으로 섬기고, 아비라고 불렀으며, 뭐를 받았다? 예, 여기에서 벌써 이미 키워드가 나옵니다. 영세와 이름을 받았다. 근데 이거는, 흔히 우리가 기독교를 이제, 믿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영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참 어렵게 느낄 수가 있어요. 영세라고 하는 건요, 지금으로 치면 세례예요, 세례. 그렇죠. 우리가 이제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영세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그다음에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이제 세례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로 영세 이름을 받았다. 이런 것들은 뭐와 관련이 있다? 바로 천주교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천주교.
자, 그들에 대한 탄압이 지금 이제 나와 있습니다. 천주교. 천주교는 이제 또 다른 말은 이제 서양에서 들어왔던 학문이다라고 해서 서학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순조실록에 나와 있죠. 자, 순조실록의 대표적인 박해가 있어요. 천주교 박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신유박해예요. 신유박해. 이게 바로 순조 원년 첫 해에 있었던 박해입니다. 1801년도에 있었던 신유박해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박해, 그렇죠? 종교적인 어떤 탄압을 박해라고 하는데 이 박해에 대한 건요. 조선 때 후기에 가면은 3번 정도가 있어요. 정조 때도 있었죠. 정조 때. 정조 때 있었던 신해박해가 있어요. 신해박해. 그 다음에 이제 순조 때 있었던 신유박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종, 그쵸?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있었던 뭡니까? 예, 병인박해가 있죠. 병인박해. 요 박해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제 신유박해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바로 천주교 박해와 관련돼 있다라는 거. 사실은 이때 이 정조 때 신해박해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이제 이 서학, 천주교, 이 서학에 대해서 좀 약간 온건한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물론 종교적 박해는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어떤 그런 탄압에 대한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하진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심했을 때가 바로 이 신유박해 때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병인박해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순조실록 때 순조 원년에 했었던 신유박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추가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신유박해 이후에 이제 이런 사건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제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있죠. 나올 수 있습니다.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고 있어요. 황사영 백서 사건. 이건 아마 중국에서는 아마 안 나올 건데 신유박해 이후에 이제 황사영이 중국의 청나라에 있었던 그 천주교 주교에게 지금 조선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우리에게 군대를 좀 보내달라라고 하는 요청서를 보냅니다. 근데 그게 사전에 발각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황사영이 결국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사건. 그게 바로 역시 천주교와 관련된 사건이죠. 바로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까지 체크를 해두시면은 여러분들 천주교 문제 나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유교 구신론의 내용을 알아본다. 유교 구신론이라고 하는데 유교를 개혁하자는 거죠. 그렇죠? 이건 박은식 선생이죠. 근대 와서 이제 박은식 선생이 유교 구신론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3번 대종교도의 항일 운동 지역을 찾아본다. 대종교도들이 항일 운동을 벌였던 곳은 어디냐면 주로 이제 그 만주 지역 중에서 북간도 지역이에요. 북간도 지역에서 이제 항일 운동을 벌였죠. 그 대표적인 단체가 뭡니까? 바로 중광단이라고 하는 단체죠. 중광단. 나중에 이제 3.1 운동 이후에는 이 중광단이 북로 군정서군으로 이제 개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대종교도와 또 관련된 인물을 찾는다면 나철, 예, 그다음에 오기호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4번 조선불교 유신회의 조직 과정을 알아본다. 역시 불교 개혁을 앞장서면서 누굴 중심으로? 한용운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불교 유신회가 조직이 되었고요. 원불교가 전개한 새생활운동, 그렇죠? 원불교. 어떤 하나의 불교를 하나의 새생활 운동의 목적으로 이제 만든 게 이제 원불교인데, 이것도 이제 근대의 대표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불교를 창시한 사람은 박중빈이라는 사람이에요. 박중빈. 그냥 가볍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정답 1번입니다. 26번 가겠습니다. 다음 특별전에서 볼 수 있는 작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자, 조선 후기 회화 특별전입니다. 우리 이제 31회 중급에서는 우리 조선 후기가 나왔는데 31회 고급에서는 또 조선 전기에 대한 회화 모습을 좀 묻는 그런 또 문제가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보시면요. 조선 후기입니다. 후기. 여기 보시는 게 뭐 있죠?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가 되겠죠. 인왕제색도.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 자, 누구냐? 바로 김홍도 작품입니다. 김홍도. 자, 김홍도의 무동이라는 작품이죠. 무동. 춤추는 아이. 그쵸? 네. 두 번째. 요거는 이제 딱 봐도 알겠죠? 뭡니까? 누굽니까? 바로 해원 신윤복의 작품입니다. 자, 달 뜨는 아래 두 명의 어떤 그 남녀가 지금 이제 뭐 사랑을 속삭이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뭔가 정을 통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달빛 아래 정을 통하고 있는 사람들에서 월화정인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은요, 당시 또 하원이었던 김득신의 파적도라고 합니다. 파적도. 자, 여기 1, 2, 3번 같은 경우는요, 이 대표적인 어떤 조선 후기 3대 풍속화가라고 보시면 돼요. 3대 풍속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득신. 자, 4번은요, 누굽니까? 역시 조선 후기 때입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세한도라고 보시면 돼요. 세한도. 요 세한도는 김정희 선생이 당시 이제 전 후기 때 정치적 어떤 그 투쟁에 휘말려가지고 제주도로 유배를 가요. 유배를 가는데, 책을 읽고 싶은데 그 책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었는데, 당시, 역관이었던 제자 이상적이라는 사람이 청나라로부터 이제 김정희가 읽고 싶은 책들을 이제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고마움, 감사의 표시로서 이제 이런 그림들을 또 그려주기도 했습니다. 세한도, 그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5번은요, 뭐냐면, 안견의 몽유도원도입니다. 몽유도원도. 조선 초기 안평대군의 어떤 꿈을 그린 거죠. 안평대군의 꿈을 듣고는 이 그린 그림이 바로 몽유도원도인데, 자,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에요? 5번이죠. 이거는 안경 같은 경우는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전기 대표적인 그림은요, 우리 중급 시험에서는 보통 안견의 몽유도원도랑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당시 문인화가였던 강희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문인화가.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어떤 달마처럼 생기신 어떤 선비께서 이제 그 계곡 같은 데서 고즈넉히 이렇게 이제 가만히 이제 그 풍경을 구경하고 계신 그 그림 같은 그 그림이 바로 고사관수도입니다. 자, 조선전기의 대표적인 그림은 이 두 가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인물입니다. 자, 이곳은 몰락 양반 출신인 땡땡땡이, 자, 인물 문제죠. 동학을 창시한 용담정이 동학 창시와 관련됐다. 그는 경주 일대를 중심으로 동학을 전파하다가 1864년 혹세 무민의 제목으로 처형되었습니다. 자, 동학 창시자라고 한다면 누구죠? 바로 최재우죠. 최재우. 동학 창시하면 여러분들 최재우 떠올리셔야 됩니다. 최재우 같은 경우는 이제 경주 몰락 양반 출신입니다. 몰락 양반으로서 이제 동학을 창시하셨는데, 당시 이제 어떤 사회 불안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는 사회 불안을 어느 정도 제거한다. 사회 불안을 좀 더 종교적인 힘으로 어느 정도 이거를 이겨내고자 이제 동학을 창시하게 된 거죠. 동학을 창시하게 됐는데, 이때 이제 내세운 어떤 사상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인내천 사상. 사람은 곧 하늘이다. 사람은 곧 하늘이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하늘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시천주 사상이 있었고요. 자, 이 동학이란 것은 또 어떤 종교였냐? 유불선, 그쵸? 유불선, 유교, 불교, 그 다음에 선이라고 하는 도교죠. 도교에다가 이제 또 민간신앙이 결합된 그런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동학입니다. 동쪽에 서학에 반대된다 해서 동학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유불선의 민간신앙까지. 그래서 인내천, 인간 평등을 외쳤죠. 인내천, 대표적인 게 인간 평등이죠. 당시 이제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 사회에서는 상당히 급진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간 평등을 강조했었다. 자, 요거를 요 정도만 여러분들 체크를 해준다면은 뭐 정답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어요. 자, 1번.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파를 형성하였다. 이거 누굽니까? 정제두죠. 양명학. 그렇죠? 지행합일. 정제두 강화학파입니다. 자, 2번. 개화 정책에 반대해서 영남만인소를 올렸다. 이 인물은 누구냐면 이만손 인물이. 이만손. 당시 이제 그 김홍집이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 옵니다. 거기서 이제 청나라 외교관이었던 황준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조선 책량을 갖고 들어오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냐면 미국과 수교하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청나라가 중간에서 중재를 해서 이제 미국과 이제 수교를 하려고 하자, 이제 이만손이라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와 수교를 맺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이제 그 영남 지역에 있는 많은 유생들을 상소문을 모아서 이제 왕에게 영남만인소를 올렸습니다만, 결국은 조미소 통상조약을 맺었잖아요, 미국과. 그렇죠? 자, 일단 올렸다는 거 이만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 국권 회복을 위한 애국개몽운동을 주도하였다. 요거는요, 애국개몽단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애국개몽단체. 대표적인 애국개몽단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안회부터요, 그 다음에 헌정연구회, 그리고 이제 대한자강회, 그리고 가장 큰 신민회까지 이런 단체들이 대표적인 애국개몽단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백낙신의 수탈에 맞서 진주가 아니죠. 진주농민봉기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 역시 몰락 양반입니다. 유계춘이라는 사람이에요. 유계춘. 진주농민봉기를 일으켰고, 이게 이제 점차 확산이 되면서 이제 1862년 임술농민봉기로 확대가 됐죠. 예. 5번.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간 평등 사상을 주장했다고요. 바로 인내천 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번 가겠습니다. 밑줄군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밑줄군 왕의 재위 기간. 그쵸? 이 왕만 알면 그 왕의 업적을 묻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왕이 전국을 주도하기 위해서 집권분당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경신왕국 등 여러 차례 환국이 발생해서 환국, 저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환국이라고 한다면요. 뭐라고 하냐면 일당 전제화다. 한 당이 모든 어떤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일당 전제화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황국 하면은 떠올리셔야 되는 왕이 누구예요? 바로 숙종이죠, 숙종. 예, 숙종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숙종. 우리 숙종 때는 3번의 황국이 있었습니다. 어떤 황국이 있었죠? 예, 첫 번째, 경신왕국. 경신왕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사왕국, 그리고 갑술왕국. 이때 이제 서인들이 승리를 했고요. 이때 이제 남인들이 이제 정권을 잡았고요. 다시 이제 서인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남인들이 거의 몰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자, 여기서 각각의 어떤 그 과정들은 제가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 한번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듭된 한국의 결과 특정 분당의 권력이 집중됐죠. 그렇죠? 이때 경신왕국 때는 서인, 기사왕국 때는 남인, 다시 갑술왕국 때는 서인들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숙종 때의 모습이란 걸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인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북인들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자, 북인들은요, 언제냐면 광해군 때 정권을 장악합니다. 임진왜란 과정에서 활약을 했었던 바로 북인들이 광해군 집권 이후에 정권을 장악합니다만은 광해군이 결국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쫓겨나면서 결국은 이제 북인들도 거기서 이제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해군 때 모습이고요. 2번,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누어졌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서인들이 소론, 노론 나눠집니다. 자, 요게 언제냐면요. 바로 경신황국 때예요. 경신황국 때. 언제냐?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2번에 대하면요. 서인이라고 했는데 서인들이요. 당시 이 남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는요. 강경파였던 노론과 좀 온건파였던 소론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물론 이 갑술왕국 때까지 어느 정도 서인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서로 이제 정치를 주도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미 이때 그 어떤 생각의 차이, 그렇죠? 사상의 차이로 인해서 노론과 강경파였던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졌다라는 거. 이게 바로 경신황국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맞고요. 3번 가겠습니다. 훈구 세력이 중앙정계를 주도했다. 훈구 세력이 중앙정계를 주도한 건요. 바로 15세기 조선 초기 때 모습이죠. 훈구 세력이 이제 15세기 때 중앙정계를 주도하다가 이제 성종 때 와서 이제 사림들이 이제 3, 4에 등용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훈구 세력들을 이제 어느 정도 비판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훈구 세력들이 또 사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사화가 되겠죠. 사화가 되는데 사화의 발생으로 인해서 사림들이 엄청난 화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훈구 세력들은 정치적 생명이 어느 정도 정치적 생명이 끝나버리고요. 사림들의 세상이 옵니다. 이유는 바로 이 사림들이 지방에서 서원과 뭐 향약 등을 통해서 계속 중앙정계에 이 인재들을 계속 보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4번 가겠습니다. 사림이 중앙관직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거는요. 언제입니까? 바로 조선 성종 때, 초기 성종 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조의제문이 빌미가 되어서 무오사화가 발생했다. 자, 조의제문, 의제를 슬퍼하는 그런 문장을 올렸죠. 어디에다가 당시 이제 연산군 때죠. 연산군 때 사관이었었던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스승이었던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을 사초에다가 올립니다. 사초라는 것은 이제 실록을 쓰기 전에 미리 이제 사전에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의제문이란 글이 이제 의제를 습파한다. 그러니까 곧 이 수양대군, 그렇죠? 세조를 비판하는 글이죠. 자, 의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조카였는데 조카인 의제를 패하고 왕이 되었던 바로 초패한 항우에 비교한 건데 그거를 곧 누구에게? 당시 세조, 단종을 몰아야 했던 세조를 비판하는 글이다라고 해서 훈구들이 바로 이제 사림들을 공격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무오사화입니다. 무오사화. 이거 연산구 때 있었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8번의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제도를 주장한 인물입니다. 인물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는요. 인물 문제가 매우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 다른 시험에 비해서. 자, 보겠습니다. 토지제도를 주장한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일여의 토지는 일여의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경작하게 하고 자, 일여라고 나오는데 여라고 하는 건요. 뭐냐면 하나의 마을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마을.
자, 마을의 토지는 한 마을의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경작하게 하고 가을이 되면 오곡의 수확물을 모두 여장의 집으로 보내어 분배한다. 자, 공동으로 경작하고요. 공동으로 뭡니까? 분배한다. 그렇죠? 분배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동 경작의 공동 분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약간 초창기 사회주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정약용이 사회주의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사한 거지 이 사람이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럼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 농민층들을 보호할 수 있다. 자영농을 육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자영농 육성을 주장했던 사람. 요걸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흔히 여전론이라고 하죠. 주장입니다. 여전론. 여전론을 주장했던 인물 누굴까요? 네. 바로 정약용이죠. 정약용. 예, 정약용. 당시 조선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예, 아주 만능이에요. 만능. 자, 다음입니다. 예. 정약용의 인물인데 이 여전론이 상당히 어찌 보면 당시로서는 급진적인 거죠. 자, 공동으로 경쟁하고 공동으로 분배한다. 이런 급진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떤 현실에 맞게 좀 고치자라고 해서 나중에는 여전론을 정전제로 어느 정도 다시 주장을 좀 완화해서 하기는 그런 정책을 주장을 또 펼치기도 했다라는 거죠. 정약용에 대한 설명인데 정약용 좀 더 정리하면요. 정약용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 봤었던 그 신유박해 아시죠? 신유박해. 신유박해 때 역시 정약용도 이 천주교와 관련되어서 18년 동안 어디에요? 전남 강진에 유배됩니다. 18년 동안 전남 강진으로 유배가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많은 저서들을 남기죠. 거의 500여 권에 이르는 저서들을 남기는데 대표적인 저서라고 한다면 이제 목민심서가 있죠. 목민심서 같은 경우는 지방행정제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지방행정제도를 개혁하자라는 내용이 주가 되겠고요. 또한 대표적으로 한다면 경세유표 같은 경우는 중앙행정제도에 대한 개혁의 내용을 적어놨다. 이런 책 등을 포함해서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저서를. 자, 이후에도 이제 정조 때 또 배다리를 또 설계하기도 하면서 이제 활용하기도 했죠. 그와 동시에 이제 수원화성을 축조할 때 무엇을 사용했죠? 거중기를 사용했는데 이 거중기 사용했다. 요거를 이제 또 설계했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정약용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 아주 활약을 펼쳤던 인물이 바로 이 정약용 선생입니다. 여기 이 정약용에 대한 활동을 옳은 것을 찾으면 됩니다. 자, 1번 추사체를 창헌하였다? 네, 누굽니까? 김정희 선생이죠. 김정희. 주사 김정희죠. 자, 2번 목민심서를 저술하였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사상의학을 확립하였다. 사상의학. 우리가 이제 흔히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런 것들을 사상의학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확립한 사람은 조선 후기 때입니다. 이재마라고 하는 인물이죠. 책은 뭡니까? 동의수세보원이라고 해요. 동의보감이 아니고요. 동의수세보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사상의학을 정리하였다. 자, 4번 외양일체론을 주장하였다. 외양일체론 역시 위정척사파입니다. 이 인물은 누구냐면요. 바로 최익현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최익현이라고 하는 인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대동여지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김정호죠. 김정호. 대동여지도 김정호. 자, 그래서 정답은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0번 다음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양도성이 나왔네요. 자, 한양도성. 자, 한양도성 안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이런 궁들과 또 그거를 또 출구가 되는 입구나 출구가 되는 또 많은 더 사대문, 사소문들이 있죠.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성문에 이제 흥인지문, 숭례문, 숙정문, 창의문 이렇게 있죠. 흥인지문은 지금 동대문이고요. 숭례문은 남대문이고요. 숙정문은 북대문. 그 다음에 이제 서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의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창의문은 뭐냐면요. 이거는 사소문이에요. 여기 창의문, 소의문, 광희문입니다. 광희문, 그리고 해화문. 이렇게 사소문들이 있었죠. 기타 유적으로 이간수문, 모간수문, 터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징은 1396년 태조 5년에 처음 축조돼서 오랜 기간 수도 방어 기능을 해온 문화유산이다. 바로 이 한양도성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 한번 보기를 통해서 한번 정답을 추려내겠습니다. 1번 개국 초기 정도전 등이 설계했다. 그렇죠? 정도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흥인지문, 그렇죠? 인, 의, 예지, 그렇죠? 인의 예지 이런 것들, 예지 이런 것들 나오는 거 보면 이거 다 뭡니까? 유교적 용어예요. 유교적, 그렇죠? 유교적
이념을 적용해서 요걸로 인해서 무엇을 그 각각의 어떤 그 건물들 아니면 그 문화유산의 명칭을 부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언제다 개국 초기 때 정도전이 다 설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맞는 내용이고요. 2번 김윤우가 적장 살리타를 사살하였다. 이거는요. 우리 몽고 침입 때 모습이에요. 고려 몽고 침입 때. 그렇죠. 고려 몽고 침입 때 뭘 했다? 당시 이제 승려였던 김윤우가 당시 몽고의 최고의 적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살리타를 사살했습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충주성 전투죠. 충주성 전투. 아, 충주성 전투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바로 처인성 전투입니다. 처인성 전투. 예. 지금 처인성이라고 하는데 어디냐면 용인 그 부분에 있습니다. 용인 부분. 처인성 전투죠. 자, 3번 유교 이념을 적용하고 사대문의 이름을 지었다. 사대문도 그렇고 사소문도 그렇고 다 유교적인 명칭을 사용했다라는 거 맞는 내용이죠. 자, 4번 조선시대 성곽축제의 변천 과정을 잘 나타냈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5번 일제 침략 이후에 도시의 정비 과정에서 크게 훼손되었다. 그렇죠? 일본이 근대 도시 건설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상당히 많은 도성의 어떤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훼손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겠고요.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죠? 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1번부터 30번까지 풀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31번부터 또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